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와일라이트 라디오 제2부 머니 코너인데요. 저는 계략을 맡고 있는 제이크고요. 저는 돈 관리 설명을 맡고 있는 카야입니다. 네, 저는 지미입니다. 네. 자, 여러분 뭐 1부에서도 지미님은 잠깐 봤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멤버들이 교체되면서 그때그때 코너를 좀 맞춰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방송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또 주제가 매번 좀씩 이렇게 바뀌니까 주제에 맞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또는 외부에서 게스트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트가 오실 때는 더 재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돈에 대한 다양한 생활 속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어떤 주제로 포문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시발 비용, 저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발 비용. 시발인가요? 시발인가요? 이게 온순하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네. 시발. 근데 이게 시발 하면은 무언가 시작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시발 하면은 정말 내가 빡쳐서 쓰는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더 맞는 건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빡침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끌어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많이 들었던 현장에서 들었던 느낌은 쌍시 오빠는 굉장히 센 느낌이 강하지만 또 오늘은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만 또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시발로 시작해서 시발까지 한번 가볼게요.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시발 비용이라는 게 사실 저도 듣기는 했지만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좀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지름신 같은 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름신이 오셨네, 내가 뭔가 질렀네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축복처럼 얘기했었는데 그 지름 자체를 지금은 좀 이렇게 이 시발 비용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조금 내가 이게 지르는 게 맞나? 지르는 게 뭔가 좀 더 충동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그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신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충동 소비다, 욕망 소비다, 지름신이 왔다 이런 말은 다 있었는데 왜 이게 이제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갔을까? 라는 게 되게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들 욕망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쵸. 예, 되게 뭔가 근데 되게 이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욜로, 탕진잼, 뭐 이런 소확행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용어 의미는 아시나요? 알죠. 그러니까 욜로 같은 경우는 뭐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써라. 또 탕진잼, 탕진하는 재미, 네, 그런 게 있었고 소확행, 소확행, 이게 정확하게 뜻이 뭐죠? 소확행. 소중하지 그거 아닌가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맞습니다.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확실한 행복. 거를 추구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도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냥 뭉뚱그려졌던 소비의 어떤 일면을 되게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이렇게 좀 양분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미 그 욜로, 소확행, 탕진잼 이런 게 벌써 10년 전 단어거든요. 맞아요. 네. 트렌드로 따지면 부정적인 추세가 최근에 더 나타나고 있다는 그쵸. 경향이고 자신의 욕망을 그러면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로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시발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한 10년 전에 들긴 했는데 이게 대세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대세는 아니었다가 오히려 요즘에는 그 소확행 이런 거 없어진 것 같고 탕진잼 정말 얘기 안 나오고 뭐 노래도 있긴 했는데 비슷하게 뭐 그것도 요즘엔 거의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욜로는 정말 얘기 안 하죠.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부터 그걸로 이제 결론이 맺어졌어요. 그쵸. 예. 그때 이제 한참 영수증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 욜로 하다 골로 간다. 네.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는 그냥 욜로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가벼운 욕망 소비,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이니까 즐겨라 이거였는데 결국 그 즐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카드 긁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는 욜로를 해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 저축하지 마라.
저축하지 말고 써라 이거였었는데 결국 남은 건 뭐냐면 저축했던 친구들은 어쨌든 전세라도 구해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욜로를 따지던 친구들은 아직도 월세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욜로가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통찰이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경험적으로 쌓이면서도 이게 욜로가 맞는 것인가. 욜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돈도 좀 있고 좀 플렉스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현실 판단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현실 감각이 네, 왔다. 현실 감각이 왔다. 네. 지민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결국은 저희가 보는 소위 말해서 뉴스, 유튜브 아니면 음. 뭐 수많은 매체들에서 음. 제가 체감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팀에 있는 20대 친구들, 20대 후반 친구들이 하던 주제가 정말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뀌었냐면 정말 과거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어느 때보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더라. 뭐 친구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돈 자체가 중심이 되고 어떻게 돈을 모으지? 결국은 이 회사가 아닌 내 월급이 아닌 수단으로 또 돈을 어떻게 벌까? 뭐 예를 들면 뭐 리셀했다, 뭐 수많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방식들이. 참 그러면서 돈에 대한 주제 자체가 가장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쉽게 나오고 있지 않나. 저나 제 이제 회사에 있는 20대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대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는 쓰지 않는 단어가 플렉스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플렉스란 단어를 정말 남자애들 뭔가 좀 허세를 부리는 친구들 그 친구들 아니면 쓰지 않고요. 여자분들 정말 쓰는 거 못 봤고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그런 거 아세요? 그 단톡인데 거기에 거지 인증을 하는 거야. 거지 인증? 네, 거지 인증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참치캔 하나로 나 3일 버텼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인증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고 또는 너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그걸로 사실은 5일 동안 버틸 수 있었어. 이런 걸 하는 방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이거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렇죠. 재미로 하는 거고 또 그런 뭔가 아끼는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만족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재미 요소로 가져가는 걸 보면서 이것도 또 나름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직접 현장에서 20대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네. 과하게 소비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경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잘 쓰는 소비, 그 다음에 잘 못 쓰는 소비 그런 게 혹시 있다고 느끼신 적 있어요? 나는 이런 거는 참 돈을 잘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건 돈을 되게 못 쓰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카야님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잘 쓴 소비와 못 쓴 소비라는 게 되게 좀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죠. 네, 그러면 카야님은 잘 쓴 소비와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것 중에 못 쓴 소비 이거 좀 그 두 개로 딱 대표적인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사례를 들면 네. 요즘 이제 여성들은 가심비에 대한 음, 기준이 있어요. 가성비가 아니라 네, 가심비. 가성비는 좀 삭막하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가성비가 좋으려면 돈을 완전히 저렴하게 써서는 가성비가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심비라는 말이 있는데 가심비는 소비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에 돈을 썼는데 적게 썼다보다는 만족스럽다. 뭐 질이나 퀄리티나 여러 가지 어떤 소비 후의 감정이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에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게 어떤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 같은 것들이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비용 대비로 굉장히 이 좀 녹록치 않은 현실을 잠깐 뜰 수 있는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티켓이죠.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일단 가심비에서 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많이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선 네. 20대라고 치고요.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건 네. 20대라고 치고 네. 40대, 50대로 넘어가서도 네. 그런 여행이 네. 가심비 아니죠. 카테고리에 들어갈까요? 예,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소비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때는 여러 가지 지위, 사회적 체면, 뭐 여러 가지가 또 뒤섞인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40대가 됐는데 이 옷이 이게 뭐야? 너 왜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입고 다녀?
그 적어도 괜찮은 정장은 전투복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그쵸.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가심비냐 가성비냐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의 소비를 좀 요구받는 경향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너 나이에 벌써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래서 뭐 좀 염색을 해봐. 왜 안 하는 거야? 왜 뭐 비용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런 어떤 관여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결정자는 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나름대로 아까의 기준대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돈 문제만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 소비를 이 의견을 종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철학을 밀어붙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거지만 매 순간 많은 순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가심비라고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SNS도 있지 않나? 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 돼버린 거에는 사실 여행은 계속해서 뭔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인증을 하거나 나 여기에 왔어라고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방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예쁜 화면. 그렇죠. 가장 예쁜 화면, 자랑할 수 있는 화면이 되고 그게 예전에는 뭐 반지 하나 더 사는 것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그 가심비도 되겠지만 가성비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반지 하나 샀어는 사진 한 장밖에 못 올리거든요. 근데 나 여행 왔어라고 하면은 사진을 수십 장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뭔가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거나 또는 나도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좀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0대, 50대로 넘어가면은 SNS 그만큼까지 안 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행을 갔을 때 또 귀찮아해요. 또 찍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40, 50대, 50대로 넘어가면 사진 찍는 스킬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네. 혼자 가는 경우도 또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렇죠. 가족 여행을 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가족 사진만 올리게 되고. 가족 여행은 솔직히 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장이죠. 예. 그거는. 네. 그래서 서비스죠. 네. 서비스라서 그런 부분은 좀 결이 바뀌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족도라는 지표가 과연 내 안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족해야만 한다. 돈을 썼으면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돈을 쓰면서 자기가 그런 평가를 좀 해나가는 습관이죠. 나 이번에 돈을 좀 잘 썼어. 그리고 이번에는 좀 내가 지금 좀 잘못 쓴 것 같아. 이런 평가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잘 쓴다, 못 쓴다의 자기만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답게 가는 방법인데 여기에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중요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침투가 있죠. 그래서 잘 쓴 건가? 잘못 쓴 건가? 나는 잘 쓴 것 같은데 내 배우자는 혹은 내 친한 사람은 나보고 돈을 허투루 쓴다 그러고 뭐 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막 선물도 사고 했는데 너는 그러니까 저축할 돈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굉장히 이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쵸. 예. 지민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만드는 좀 그런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못 살아본 어떤 삶 혹은 경험들을 제가 돈 주고 뭔가 대신 경험했을 때 굉장히 저 스스로는 잘한 소비라고 이제 여기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뭐 직업의 특수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죄책감 느끼고 후회하는 건 스트레스 받아서 갑자기 시킨 치킨 야밤에 정말 먹고도 후회되고 굳이 이 돈 정말 나한테 큰 의미도 없고 먹고 난 다음에 그 사실 30분 뒤에 그 배부름으로 오는 불쾌감이 있잖아요. 배부른 불쾌감.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그 순간의 그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해 쓴 어떤 돈들이 참 그렇게 후회가 되고 후회되지만 또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인 것 같아요. 매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시발 비용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 아니면 후회를 할까 그 측면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것이었다면 거기 시발 비용이 아니라 뭔가 다른 또 긍정적인 단어에 무엇이 뭐 브라보 머니라든가 뭔가 이렇게 뭔가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시발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시발이라고 감정이 뭔가 일으켜져 가지고 뭔가 쓴 비용 이렇게 그 방향이 좀 설정이 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내 욕구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 자식이 음. 저거에 아니었으면 내가 이 돈을 안 썼다가 전제돼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거를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제 투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네 탓이야.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으면 나는 돈을 쓰지도 않았고 마음을 이렇게 상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약간 돌아서서 막 엄청 고통받고 막 이랬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쓰고 푼다는 자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줄도 아마 몰랐을걸요? 그쵸. 그냥 아씨 나 오늘 너무 열받아가지고 술 한잔 했잖아. 뭐 밤새 펐어. 나 지금 아침에 너무 속이 쓰려. 이런 정도의 서사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자각이 와가지고 나 시발비용 썼잖아.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개념적 진화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자각이 네. 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후회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이제 그런 머리까지 생긴 거죠. 돌아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핑계거리도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나 그거 질렀잖아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엔 뭐 진행될 수 있는 게 없잖아. 진행될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 질렀다는 거 자체가 플렉스였는데 그 플렉스가 이 좀 뭔가 좀 폼이 떨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질른 다음에는 내가 뭐 했는데 질렀는데 아니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거의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시발 비용이라고 딱 해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소비에 대해서 똑똑해진 부분도 있다. 왜냐면 어딘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기존엔 내가 다 져야 됐었지만 그 책임마저도 그냥 누군가 또는 내가 그러니까 나를 이제 타자화한 거죠. 내가 시킨 건 맞아. 근데 나 말고 내 마음에 있었던 뭐 제이크 B가 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발 비용에 대한 책임을 과거에 나한테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거죠. 부캐가 생긴 거. 부캐가 생긴 거죠. 어리석은 부캐? 그래서 어리석은 부캐가 그걸 시킨 거가 돼버리면서 나는 그러나 아직 멍청하지 않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멍충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발 비용의 다른 이름은 멍충비용이다. 멍충비용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투자를 했다면 하나는 내 탓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오늘 또 늦게 일어나고 택시 또 타고 갔잖아. 이게 이제 멍충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내가 그 상사 때문에 어제 밤샘을 해가지고 오늘 또 택시를 타야 되게 됐잖아는 시발 비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둘 다 특징은 내가 의도한 건 아니야. 나는 이런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잠깐 멍충한 내가 튀어나왔을 뿐이야. 이건 내가 네. 정체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을 뭔가 저쪽에도 옮기긴 하지만 나는 그러나 잠깐 멍충했을 뿐이지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가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상담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소비의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높아져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화장품을 사야 되지 않는 걸 뻔히 알아. 그런데 내가 퇴근길에 있어. 드럭스토어들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서 오늘 뭐 립스틱이나 좀 볼까? 기분도 안 좋은데 한번 발라볼까? 이러고 그냥 사게 되는 이런 환경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휴대폰 같은 거 보면 내가 이제 그냥 생각만 했거든요. 이 봄에 원피스 하나 같은 거 입으면 좀 괜찮을까? 생각만 한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떠들었겠지. 그러니까는 휴대폰이 그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다 알잖아요. 얘가 그렇죠. 다 수집하고 있는 하죠. 거. 네. 내가 사진 찍은 것도 다 데이터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봄에 원피스를 고려하고 있구나. 알고리즘이 딱 뜨게 되면 원피스 광고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상하리 많지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명시적이진 않아. 왜냐면 누구도 나한테 칼을 들고 협박한 적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계속 이거 내가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남의 탓을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이 심정이
반영된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초자연적인 힘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네.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면 쿠팡에서 나한테 뭔가를 추천을 해주는데 와요. 와요. 자, 근데 제가 최근에 알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3,000원 이하의 뭔가를 사기 위해서 매일 밤 뒤적거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알리는 더 귀신 같은 게요. 내가 다음에 뭘 찾을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소개를 해줘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분명히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타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쪽 면으로는 이게 진짜 초고도화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생각하는지까지 이 정보를 얘가 수집해서 맞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시발 비용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비라는 부분이 과연 그 알고리즘이 예측, 뭐 AI 빅데이터의 진짜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측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있는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 대한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편리한 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점이기도 한데 이 예측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을 이 사람을 읽어서 예측을 하려 할까 결국에는 취향을 심어주려고 하게 될까. 일종의 가짜 취향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게 사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예를 들면 거죠. 이런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하진 않거든요. 그냥 근데 가스라이팅인 것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둘 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취향을 반영을 해주는 거죠. 동물을 사랑하고 뭐 식물을 사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 계속 쭉쭉 뭔가가 제공될 때 이 약한 고리가 드러난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내가 그걸 좋아해서 소비 계속된 이렇게 뭔가 제한된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소비에 대해서 내가 과하다, 뭐 적당했다, 뭐 가심비가 좋았다 이런 자기 소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이 AI와 빅데이터의 소비와의 문제에서는 편리함을 가장한 가스라이팅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것 같아요. 타인은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잘 알아서 잘 대처해주는 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달라. 근데 그냥 그 인간 그 자체로 나랑 부딪힐 때 부딪히고 좋을 땐 좋아도 그런 다름 때문에 매력이 느껴지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여기에 정답은 있을 수 없겠죠. 다만 나를 계속 관찰하고 계속 이렇게 잘해주고 뭔가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만 갈까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이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방금 전에 얘기할 때 나랑은 잘 안 맞지만 맞을 때 되게 잘 맞고 싸울 때 참 잘 싸우고 그다음에 나랑 그런데 가는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라고 하면은 저는 20대나 10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친구 관계에서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호기심에서도 그게 통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끊게 되더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이제. 어떤 점이 그러니까 불편하세요? 싸우는 관계가 싫은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심비 얘기를 하셨는데 가성비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심비로서는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래 가성비는 좋을 수 있겠지만 또는 나한테 이득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관계를 끊어서 내가 정신이 건강한 상태여야지만 내가 건강한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몸을 챙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좀 들어요. 결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30대 중반 36살이니까 30대 중반을 보내고 있고 제가 20대 때 했던 소비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가면 갈수록 제 주변에 뭔가 생각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나를 떠올리면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최대한 왜냐면 이미 사회생활을 통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들을 나는 매일매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시간에는 정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아. 더 커졌던 것 같아요. 20대 아. 때는 사실은 그 보상이 사실은 크게 있지 않아도 이미 그쵸. 네. 뭐 학교를 다니면 돈을 벌 때가 또 아니다 보니까 너도 없고 나도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네. 네. 좀 뭔가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친구여도 이 친구가 버는 돈과 내가 버는 돈도 다르고 그걸 서로가 알고 있고 또 서로에게 사실은 그러면서 친구 간에도 계급성이라는 걸 무시 못한다라는 느낌을 점점 받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결혼식 그 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 여러 가지 지표가. 네, 뭐 인스타그램에서 또 어디 이 친구는 휴가 또 어딜 다녀왔는지 참 그런 거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감안할 수 있는 바운더리의 친구지만 그거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지거나 혹은 너무 낮아서 나의 그런 행위를 이상하게 보거나 나쁘게 볼 친구들도 확실히 저는 이제는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많이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제이크님이 말씀하신 중간 과정에 있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충격적으로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친구가 되려면 레벨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많은 걸 설명하네요. 되게 서운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상위 1%의 그 자본을 가진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랑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와 친구를 한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좀 안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랑 레벨이 맞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속상한 일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랑 있었던 속상한 일을 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친구라는 건 레벨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하고는 네가 레벨이 안 맞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뭐 취향적인 이런 부분도 레벨이 되겠지만 금전적인 뭐 여러 가지들이 레벨이 맞지 않으면 과연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나? 그게 진짜 내가 뭔가 저 사람이 돈이 많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지낸다면 그게 내가 레벨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친구가 아니라 뭔가 내가 시다발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였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인 이제 브루디에라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어떤 그런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문화 자본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돈이 있고 없고 굶고 밥을 먹고의 차이였다면 지금은 이 부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카더라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어느 연예인이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지들끼리 프랑스어로 대화한다 카더라. 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얘기가 예. 있어요. 이런 뭐 불어로 대화한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동창회 때 처음 만났는데 야, 뭐 너 A 너는 요즘에 취미가 뭐니? 나 좀 승마를 좀 타고 있어. 그래? 나 요즘에 골프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대기업 어쨌든 중소기업 뭐 박박 기는 상태야. 샐러리맨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취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수평적으로 넌 승마야? 너는 그거야? 나는 그냥 취미로 그냥 뭐 좀 모아. 이렇게 대화를 수평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본능, 어느 정도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구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위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레벨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학력도 열심히 내가 집이 가난해도 열심히 하면 학력도 취득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 소양은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게 제가 한참 이제 더트라 시즌1 할 때 그나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덕후였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만덕이었어요. 만 가지 덕후란 그 덕질을 한다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냥 그건 제가 20대 때 그 활자 중독에 걸리면서 책을 진짜 그냥 미친 듯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봤던 책들은 머릿속에 모든 책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100권을 읽는다 해서 100권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기계적으로 누적되는 건 네, 아니죠. 근데 대부분 그 활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어딘가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덕소리를 들었던 건데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떻게 하면 덕질을 할 수 있나요? 였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덕후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덕질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저는 그냥 숨쉬듯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한 10명이 물어보면
제가 알려주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거 봐야 돼, 저거 봐야 돼,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뭐 들어보세요 하면서 뭐 보통 한번 제가 추천을 하면은 책은 한 10권에서 20권 정도 추천을 하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뭐 더트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편에 한 20편 정도를 막 추천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한 3-4편 정도는 보면 덕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된다라고 하는 그 기반을 쌓는 걸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 문화 자본이라고 했을 때 음. 그 문화 자본을 쌓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 엄청난 물리적, 시간적, 정서적 많은 노력이 투여가 되는데 네. 핵심이 덕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어떤 선망은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야. 음. 저 인간은 진짜 행복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덕후를 바라보는 시선은 나는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저럴 만한 여유가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가 있지? 나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이크가 얘기했던 그냥 해. 이 문턱을 못 넘는 거죠. 그렇죠. 예, 나는 여유가 없어. 쟤는 근데 되게 행복해 보여.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난 여유가 없어. 근데 그게 참 나는 덕질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냥 되는 건 없거든요. 뭘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뭐 지식도 근육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덕질도 근육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지 않으면 덕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뭐 하나 빠져가지고 몰입해가지고 해야지만 덕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덕질이라는 건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체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젊을 때 어릴 해야 때. 돼. 그러니까 어릴 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게 기반이 됐던 게 저희 어머니는 내가 만화책을 본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이런 환경. 사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경험과 나중에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대 가는 게 대단하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서울대 가는 거 대단하다. 왜? 네가 나중에 서울대를 안 가면은 서울대에 들어갈 때의 노력에 100배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것도 스타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덕질을 해온 사람들은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나 이거 덕질 할 거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는 고등학교 때부터 최소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무언가를 덕질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식량이 쌓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덕질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지식에 대한 탐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예, 탐구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뭐 기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창작을 해야 되는데 당신만큼 알면은 나는 되게 좋은 창작을 할 것 같고 되게 좋은 기획을 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다오 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왜냐면 그냥 물고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나마도. 근데 네. 내 얘기는 뭐냐면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를 먼저 들여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낚싯대도 들여오지 않고 그냥 도시여보 같은 거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 부에 대한 그 개념에서 그 문화 권력, 문화적인 부도 앞서 있었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학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이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제 저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제이크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레벨이 안 맞는 친구와 놀면 매우 불행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8살 아이한테 아 진짜요? 시작하셨던 네. 집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여동생이랑 저랑 이제 지금 7살 차이가 나는데 제 여동생한테도 그걸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 마음에 아니 엄마 왜 친구를 그렇게 차별해서 뭔가 인식하게 해? 난 엄마가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어렸을 때 되게 나름 반항심에 뭔가 엄마의 말을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이게 참 나이가 들고 이제 여러 학교를 다니고 다양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나 그룹 안에서 넌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걸 아는구나. 많은 경험이 있네. 너 되게 만물 박사 같아. 라는 얘기를 듣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디폴트인 줄 알았어요. 사실. 사회에 나와서까지도. 대부분의 덕후들은 네. 자기가 디폴트인지 알아요. 남들도 네.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제 성장 환경을 다시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 이제 친가나 외가 다 못 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잘 사는 편에 자본주의적으로 속했고 저는 수많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가족들 있죠. 뭐 캐나다 삼촌, 음. 미국 사촌, 저희 말해서 뭐 이민간 그런 친척들이 있었고, 그럼 그 친척들이 저한테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산 장난감과 비디오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위 말하는 덕질의 시작이 뭐였냐면 누군가가 물려준 문화적 장난감이었어요. 이거 어때 종현아? 너 이거 한번 해봐. 야 미국 애들이 요즘 보는 만화는 이런 거야.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촌 형들이 그런 걸 줬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즉 저 또한 그 탐닉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나 그 노력에 대한 동력을 저는 사실 굉장히 쉽게 얻었다고 보거든요. 또한 제가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고 초등학생 이제 5, 6학년이 돼서 또 애니메이션을 너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때 주셨던 건 50인치 TV를 방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 여기서 방에서 많이 마음껏 봐라. 마음껏 이유는 접해라. 거실에서 네가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겠다 했는데 사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해 그렇죠.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 시대 때 사실은 또 공부 안 하니 뭐 이럴 이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덕질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좋은 콘텐츠를 큐레이팅 해줬던 사실 친족들이 있었고 네트워크죠. 네, 네트워크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들을 좋은 문화들은 어렸을 때부터 접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열린 마음과 철학이 있었죠. 있으셨고 더군다나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까지 가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어본 적은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실 그 남는 시간 전 남들보다 덕질로 보냈던 거죠. 사실 이걸로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이 덕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이런 환경이 없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내 친구가 학비를 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하거나 혹은 소비를 줄이거나 아까 말했던 정말 시발비용처럼 소비하는 거를 경계하거나 이런 친구들이었을 텐데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쉽게 보고 미국 장난감도 사고 이랬던 배경들을 보면 확실히 나는 훨씬 더 이런 것들에 어떤 혜자를 받지 않았나 그리고 좀 나의 노력에 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물려받지 않나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된 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이 조금 만족도에 큰 기여를 한 것 같다. 저는 거의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느낌이 더 든다. 그것에 대한 체감을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던 거죠.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제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저도 왜 내가 이걸 할 줄 있는지 저도 모르겠었던 거였었어요. 나는 왜 이 사람과 얘기할 수 있게 됐지? 나는 이걸 왜 알고 있지? 그래서 계속 돌이켜보면은 이런 사실은 이제 혜택을 저는 너무나 남들보다는 쉽게 얻었던 좀 사람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노력도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노력까지 생기게 되는 그 스파크를 튀는 그 시동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네. 그 시동이 누군가는 저처럼 물려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문화가 얼마나 탐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나 라는 참 그런 의문이 요즘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시발점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적 자본, 문화적 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력으로도 챙길 수 있는 거고 어느 날 내가 뭔가 깨달아가지고 책을 보다 깨달아가지고 또는 뭐 주변을 보면서 깨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문화적 부에 부스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화적 부는 대물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그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이제 생각이라든가 그거를 그 자식은 경험을 못할 수도 있고 그걸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0% 이거는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취향이에요. 취향. 그러니까 취향은 대물림 될 수 있거든요. 왜?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그다음에 같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전에 레코드판을 모았지.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저걸 왜 모을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DNA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이 땡겨. 그러면서 아버지 거를 꺼내봐. 근데 다른 애들은 그 레코드 아버지가 모은 것만큼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이 친구는 그걸 물려받게 되는 거죠. 저는 지미님 얘기 중에 저 정말 재밌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맛집을 손잡고 전국을 다녔대. 그래서 그 맛집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도 사실 맛집이라고 하는 데는 아버지가 분명히 데리고 다니긴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집밥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밖에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 지미가 좀 이렇게 뭐 맛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고 그다음에 좀 트렌드도 빨리 빨리 캐치하고 알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는 그 아버지와 같이 했던 그 기억 때문에 또 그 경험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그 맛에 대한 것도 평가도 아마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알게 분명히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맛에 대한 그 경험과 그 취향도 어떻게 보면 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분명히 대물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요 말씀을 듣고 나니 미국의 마스터카드 광고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인데요. 뭐 바람막이 점퍼 얼마, 뭐 등산화 얼마, 뭐 등산 장비 얼마. 아들과의 여행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아, 그쵸. 마스터카드. 네. 전설적인 프라이슬리스 캠페인이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이 광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버지들은 굉장한 자괴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원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아이러니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만 내가 가족들과 잠깐이라도 어디 먹으러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의 되물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이렇게 어떤 소양과 배경이 되는 지식과 이런 걸 사실 아버지가 아들 앉아봐라 하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시간을 보낸 소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쓰셨냐면 아들과 맛있는 걸 먹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비를 결정하신 게 아버지에게 어떤 만족도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화두가 대두가 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뭐 여기 잘못 썼다, 시발 비용이다, 지금 이런 멍충 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돈을 잘 쓴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나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아버지들이 다 아들과 맛집을 다니려고 노력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게 과연 우리가 돈을 잘 쓰고 좀 덜 후회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소양의 부분, 덕질이나 이런 부분 중에 내가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다음 단계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질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건 절대로 무료로 한 게 아니야. 그럼요.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즉 어떻게 써야 내가 이렇게 잘 썼다고 좀 생각이 들까? 사실은 이런 경험, 돈을 내가 잘 써본 경험이 없을 때 시발 비용이라는 말이나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돈 쓴 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게다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부정적 피드백만을 줬다. 넌 너한테 늘 어울리지도 않는 옷만 사더라. 넌 월급 타면은 남을 끔찍이도 챙기더라. 너부터 챙겨. 이런 말조차도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나의 소비 행위에 대한 지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상담하면서 청년들에게 찾아주기 어려웠던 것은 자, 다 좋아. 다 좋은데 어떻게 돈을 쓰고 살고 싶어? 예를 들면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안에서 뭐 500을 벌면 5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쓰고 사는 게 너는 만족스러울 것 같아? 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은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말이 빨리 나오는데 그런 유산이 없을 때는 그러게요. 나는 그럼 어떻게 써야지 내가 만족을 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막막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발 비용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되게 슬픈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슬프죠. 예. 그러니까 이건 후회에 대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괴이고 후회인데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취향이 명확한 사람이 과연 시발 비용을 쓸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카야님이 보내주셨던 기사를 보면은 12,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었어 시발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돈가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12,000원짜리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그냥 그 돈을 쓰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는 정말 12,000원짜리 진짜 맛있는 돈가스를 먹겠어 라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찾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시발 비용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만족 비용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대부분의 말하는 이 시발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취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취향을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취향은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음으로 들어요. 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으로 나는 나의 취향을 많이 짓밟혔다. 나는 나의 취향을 펼쳐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돈 쓰기를 예를 들면 그 덕질이라는 것은 과감하게 자기가 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재고 나 이걸 사도 되나 이런 어떤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그건 이제 어떤 시기를 좀 넘긴 문제가 되겠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배우자의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이런 걸 사서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죠. 내가 돈을 벌면서 이런 데도 하나 못 쓰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발 비용에서 이걸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슬픈 목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모르겠다. 그게 이제 멍청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자책을 하는 거거든요. 자책이죠. 그 남들이 봤을 때 멍청 비용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거 시발 비용을 썼지만 나는 만족하는데 그래도 시발 내가 썼지만 나는 되게 만족하는데라고 하면 그건 시발 비용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걸 밈처럼 그 시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쟤는 시발 비용이라고 하는데 되게 만족하고 사네라고 하면서 그냥 안 좋게 보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후회를 하든지 자책을 하든지 아 시발 나 이거 안 쓸 돈이었는데라고 해버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아우 저런 멍청한 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오히려 거꾸로 내가 생각하기에 멍청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도 그게 멍청해 보이니까 멍청 비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생각까지 가서 저는 맞아. 좀 그런 좀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의아한 단어였다가 이게 얘기를 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거 되게 슬픈 단어구나까지 이제 결론이 맺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비라는 게 굉장히 자아 실현 쪽으로 약간 포지셔닝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소비는 그냥 일상의 생존의 방식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로 다 교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하고 고르고 선택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삶을 살다 보니 소비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즐거우세요? 즐겁죠. 네. 어떤 점에서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전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의외의 답을 했거든요. 나는 가성비 없는 삶. 근데 그게 되게 나는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안 따지는. 그런 거 메뉴판의 가격 안 보는 메뉴판 삶. 가격 안 보는 난 삶. 이거 먹고 싶어. 네,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삶. 비행기를 타면서 좌석을 고민하지 않고 10만 원, 5만 원 차이를 굳이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딱 들으면서 와 존나 멋있다고. 그런 삶이라면 나도 진짜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예. 근데 사실 여기에는 대단히 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버드의 학생들을 연구하는데 생각보다 아세요? 하버드 대학생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다는 거. 굉장히 높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년에 자살을 하고 있다고?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름 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그 친구들의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때 그 학생들의 그 우울증 빈도나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높고 이 친구들은 극강의 능력주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도가 없는 성취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영재들을 만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즐거운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거죠. 내가 나름 이거 여기까지 된다는데 훨씬 더 많은 걸 성취한 사람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의 문제와 이 친구들의 자살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연구하는 어떤 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다 해주는 부모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해주는 부모 내가 필요나 니드나 결핍을 느끼기 전에 부모가 다 해결을 해줬어. 그래서 어디까지는 왔어. 그런데 어디부터는
내가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능력주의의 어떤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시점에 못 넘는 거다. 라는 분석을 했는데 제가 그게 되게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예전에는 성년식이 훨씬 빨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다큐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열 몇 살만 되면은 뭐 동굴에 어두운데 혼자 놔두고 와가지고 뭐 지 혼자 걸어 나오면 뭐 성인이 된다든지 통과 의례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시대에서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가 뭘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네요. 그런 거 뭐 우리나라는 군대? 근데 요즘에는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굳이 어른이란 또 느낌도 네. 없어서. 안 들잖아요. 네. 그 어른이 됐다는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난 이제 어른이야 라는 느낌을 받는 그 통과 의례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처럼 상투도 틀고 댕기도 올리고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그 성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없어지니까 점점 50대도 내가 성인인가, 60대도 성인인가, 40대 후반이 돼가지고 아빠가 됐는데 내가 성인인가 난 이러고 아직 사는 거 어른이 아닌가? 아니야 네. 이런 얘기만 하는 거고. 그렇죠.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야에 담겨 있는 그 본심은 뭐냐면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그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시발비용 뭉충병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이런 거에는 현상 정도를 다루시나 했는데 이제 그 상담 받으시는 이제 이 상담 그 20대 분들이 이 소비를 정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슈라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확실히 저는 어렸을 때 돈 쓰는 걸 뭐라고 배웠냐면 모든 건 수업료다라는 개념으로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너 이거 경험해보는 돈이야. 너 1등석 타보는 거 네가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느낌을 경험해보는 거야. 너 그 고급 호텔 가는 거 그 느낌 알아야 너 돈 벌고 싶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를 가르치고 그런 데를 혼자서 가보는 데 경험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그런 데는 매번 돈을 쓰면 사치지만 돈을 한 번씩 써보는 거가 사실 지금의 시발비용이잖아요. 이 아이들한테는. 근데 저는 그게 네 미래에 대한 투자야라고 되게 배웠어서 약간 왜 너는 사실 생각해보면서 시발비용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지라고 하면 좀 이런 건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시발비용이 없었지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실패한 경험도 되게 저한테 되게 놀라운 그 경험의 축적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산 운동화가 있는데 운동화가 그냥 그 발을 대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국내에 발매하는 운동화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버릇대로 그냥 시켰어.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큰 거야. 그쵸, 미국 사이즈가 또. 네, 근데 그 신발이 말 그대로 시발비용으로 사는 비용이었어요. 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시발 좀 예쁜 운동화라도 있으면 일이라도 좀 풀릴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지른 거였는데 딱 온 게 발 사이즈가 너무 큰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약간 좀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거를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누구한테 선물을 주면 돼. 또 그런 방법이 네, 있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그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 동생이 나보다 딱 발이 그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선물로 주면 정말 좋겠네? 라고 하는 비용으로 돌리기 때문에 나한테 시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방법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조금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멍충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셨던 건 그 취향과 정의가 있느냐 소비에 이게 저는 문제일 줄 몰랐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면 너무 저도 취향이 확고한 좀 사람이다 보니 맞아요. 오히려 내 취향에 맞춰 소비하니 사실 그게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사실 조금 불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 해주는 부모 증후군이 있다. 네. 이 친구들은 이들의 자녀 중에 혹시 시발비용처럼 불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원하기 전에 다 되어 있으면 나는 성취감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다. 내가 소소하게 하나씩 해봐서 와 하는 이런 경험이 없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 아직도 내 부모 눈에 나는 미흡해. 아직도 나는 더 해야 돼. 이 기대, 이들의 투자에 대해 나는 더 많은 기여를 충족을 해야 돼라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서 언제 어른이 됐냐고 느꼈냐라고 네. 하는 그 질문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걸 딱 그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쵸. 어. 그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무언가를 내가 딱 성취했을 때 내가 어른으로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 딱 그 지점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 사실은 말씀하셨던 어떤 이슈들은 결국 자기 효능감으로서 스스로 어른으로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네. 자기 효능감 너무 중요한데 그걸 밖에서 함부로 공격받느냐. 그것도 아이고 야 니 딴에 뭐 음. 이게 아니라 좀 중요한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그쵸, 해줄 수 인정도 있으면 해주고. 좋은데 두 번째는 첫 번째 지금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효능감을 느끼느냐. 두 번째. 그게 효능감이 뭐로 이어지냐면 두 분이 얘기하셨던 바로 그 자기 취향으로 이어져요. 취향이 다시 얘기하면 뭐겠어요? 소비를 선택하는 기준, 가치관이에요. 와, 이거 여기까지 생각지 못했던 네. 가치관이 뭐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소비 하나와 나의 가치관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연결된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른 한 축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다른 한 축은 성인식의 다른 한 축. 굉장한 고난을 이겨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이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사람이 개천에서 용난 사람 이렇게 될 수가 네. 있지? 하는 근데 우리는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스토리보다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에 더 어때요? 그쵸, 감동을 약간 더 감동을 받는 경향이 그쵸.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결핍, 고난,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느냐가 자신의 가치관과 그런 걸 결정하지 않을까요? 발견을 하는 거죠. 호랑이를 만나보니까 나는 맞서는 스타일이더라. 난 도망가는 스타일이더라. 나는 숨더라.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느 방법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어요? 36개 주랭랑을 쳐도 되고 내가 맞짱을 떠도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을 강요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잘 손잡고 와서 호랑이는 말이다 하면서 보여줬으면 좋은데 세상의 부모는 복불복이니 나한테 놓여진 어려움을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결핍을 그렇게 바라보느냐 라는 부분이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풍요로움의 자원을 써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소위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결핍과 고난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의 탓하고 뭐 그냥 뭐 너 탓하고 조상 탓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나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조상은 발견하겠지. 우리 조상들이 참 별로네 이런 거 발견할 수는 있지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나다움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불편을 직면하게 되면 아이씨 내가 또 돈을 이딴 데 썼네 하는 불편을 직면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잘못 산 거는 그냥 선물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책임질 수 있다면 굳이 시발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오늘 얘기하면서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되새김하는 게 사람이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취향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 취향이 중요하구나. 왜? 그 사람을 특정 짓게 만들고요. 특징을 만들고 맞아요. 남과 다른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취향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짬뽕을 좋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기 짬뽕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해물 짬뽕을 좋아하는데 그럼 짬뽕에서도 갈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규정짓게 하는데 저 사람과 나와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취향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취향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취향들을 결국은 모두 다 합쳤을 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아까 말하셨던 그 지적 부, 그다음에 그 사회적, 관계적 그런 부, 그다음에 문화적 부가 그거의 총체라고 생각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약체죠.
그 취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진짜 시발 비용을 내가 정말 많이 쓰고 있다 또는 내가 멍충 비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명충이 소리까지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자기 때문에 또는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막내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면 안 되시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취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직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맞아. 조금 더 순화해서 생각하시면 이 시발 비용이라는 단어가 다음번엔 좀 더 좋은 단어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나누고 싶었던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여러 가지의 모든 우리가 부딪히게 되거나 만나게 되거나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좋은 사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더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떨 때 신이 나지? 어떨 땐 기운이 빠지지? 그래서 나를 기운 빠지게 하는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경우에 기운이 빠지는 거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돈 문제는 제가 겪어본 결과 심리 상담, 무슨 상담 많지만 돈은요 사람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정직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나의 돈 습관을 보고 이렇게 나 지금 이거 시발 비용이야, 나 굉장히 후회돼 이렇게 보는 것은 그래서 잘못 썼다가 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나는 돈을 이렇게 쓰면 어떤 점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또 의외로 사람들이 야 그게 왜 시발 비용이야? 너 돈 잘 썼어. 이렇게 반응이 올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소비의 메타인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맞습니다. 이제 취향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취향 찾아가는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거죠. 그리고 사실 대가를 얻으려면 그만큼 수업료가 필요한 것처럼 어떤 사실 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맞습니다. 더 많은 우리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참 그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의 비용이 아닌가 또 네. 메타인지 또 해가는 과정일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금 20대 또는 10대들의 뭐 10대는 제가 조카가 있고 20대는 주변에 그 많은 이제 지인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겁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메타인지라고 하셨는데 그 메타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뭔가 타인이 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대충 보면서 그거 나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가 그렇죠. 책 리뷰나 영화 리뷰. 책 리뷰, 영화 리뷰는 사실 책을 안 읽고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유튜브만 보면 나 본 것처럼 다 얘기를 할 수 알 있고 수 있는 예,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오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절대 2배속으로 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나쁜 네, 버릇이죠. 그거 굉장히 나쁜 버릇이다. 그 다음에 콘텐츠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뭐 다큐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시간 안에 그걸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트랜스포머가 변신하는 거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해지는 그 전용 노을을 보면서 그냥 저 골목길을 걸어가는 거에서 되게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뭔가 이런 경험, 타인의 경험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험을 내가 직접 하는 것과 그다음에 누군가 들려주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그 10대, 20대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볼 땐 그걸 경험을 해야 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걸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실패를 네.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영화를 추천해 줬는데 이게 나한테도 좋은 영화인지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신작 개봉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내가 그 돈값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한 투자 대비 내가 그 효능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럴 바에야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즘이 있잖아요. 네, 이즘이 있죠. 예, 이즘에 넣기보다는 이게 지금 세대 간의 문제에서도 가장 지금 20대, 10대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지금 이 단어 안에 딱 포함된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좋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 내가 실패한 것들,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일들을 좀 피하지 않고 좀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도 정말 자기다움이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어떤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의 힘듦을 우리가 넘어서서 더 좋은 어떤 전망과 더 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듣거나 지금 보고 있는 그 20대 친구들, 그다음에 30대 초반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모든 경험들은 버릴 경험이 없어요. 버릴 게 어.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이거 되게 쓸데없는 인연이었네, 만남이었네, 소비였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맞아요. 그게 언제 오냐면요. 그게 쌓이고 쌓인 30대 후반, 40대 초반, 더욱 넘어가면 이제 50대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깨닫거든요. 내가 예전에 그거 시발비용을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시발비용이 아니었네? 그것을 느끼는 건 여러분 1, 2년 후가 아니고요.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겠다. 그래 나는 시발비용을 남발해서라도 뭔가 좀 인생의 경험을 딴 사람들보다 좀 더 해보겠다. 단지 1,000원, 2,000원짜리여도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잘못된 길을 선택하거나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 책임에서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발 비용이라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발 비용이 아니라 그냥 나중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뭐 오늘 좀 저는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아서 그쵸. 네, 이거 뭐니 좀 매력이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편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네, 제가 편집을 얼마나 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얼마나 줄여야 되나. 네, 그래서 다음번 주제도 많이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저는 오늘 정말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만 들었을 때, 왠지 오늘 혼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약간 아.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정작, 이것에 기인한 무엇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걸 수 있다라는 어떤 힌트들을 많이 주셔서, 좀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네. 어떤 소비나 지금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있어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나 놓치고 있던 거구나 해서, 저는 약간 혼나지 않을까라는 기분으로 왔다가 굉장히 응원을 받고 가는 기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시발 비용에 뭔가 그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넣을 때 아파트를 샀어. 시발 비용에 들어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네. 나 오늘 신발 비용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샀어. 청약했어. 진짜 근데 잘못한 것 같아. 그 분당이 더 좋았던 것 그런 같은데. 삶을 또 살아보고 싶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시발 비용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뭐를 담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나한테 지금 시발 한번 써봐라고 했을 때 한 2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살 것 같거든요. 오.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근데 저는 그걸 대를 물려줄 수 있는 시발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스피커는 오래 쓸수록 좋은 물건 네. 알겠습니까? 왜? 그건 취향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취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그리고 취향을 조금 더 내가 강화를 해야지 이런 시발스러운 멍청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다시 욜로로 가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정해주시고 좀 진행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팟캐스트나 유튜버 처음이시잖아요. 네. 저는 뭐 교육은 했죠. 네.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이런 걸 했고, 저는 저의 이런 주고받음이 과연 우리 패널님들과 들으시는 분들께 어떤 좀 화학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이런 기대는 안 하셨을 것 같다.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모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방송을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퍼센트로 보니까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 이런 시발 비용까지 썼다라고 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주제도 좀 다뤄주세요라고 하는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팟캐스트에도 댓글을 달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근데 왜 댓글을 안 다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저희가 더 재밌는 주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뭐 저희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우리끼리 그냥 얘기함으로써 예, 얘기하다 보면 뭐 해결도 되는 거고 안 될 그쵸. 때는 나도 모르겠다 하가 되는 거고. 아직 네.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 네, 되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다시 또 무책임 섬당소로 갈 것 같은데. 아니요 말고. 네, 저희는 뭐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뭐 기대는 해달라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속 시원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근데 몇 번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신이 생기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뭐 1부는 낮에 촬영을 했는데 2부는 밤에 촬영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아 그럼요. 네. 다음번에도 지미님 나오시나요? 아 저는 뭐 불러만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